미국이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성공시킨 이 사례를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강의장. 미국의 현직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예 연수가 진행 중인데요. 이날 강의자로 초청된 기자분은 직접 촬영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성공시킨 이것을 미국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주제였는데요. 이날 강의 이후 미국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 무엇을 배우라고 했길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건 우연히 듣게 된 강의에서 알게 된 한국의 지혜 덕분에 저도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또 담당하는 학생들 모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한국 분들께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예요. 사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냥 평범한 출근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서 알림 소리에 눈을 뜨며 어금니를 꽉 깨문 그저 그런 날이었죠. 언제나와 같이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학교로 향해 한숨을 푹 내쉬고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메일 알림이 새롭게 떴어요. 시카고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낸 공지 메일이었어요. 또 뭐지 싶어 열어봤는데 인상이 절로 찌푸러졌습니다. 모든 교직원 대상 필수 연수 안내.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맙소사. 또 뭔가를 강제로 들어야 한다니. 요즘 같은 시기에 연수라니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요새 애들이 가면 갈수록 버릇도 없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해서 수업하랴, 학생들 관리하랴 정신없는데. 대체 무슨 연수를 또 하라는 거지? 솔직히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또 무슨 쓸데없는 강의로 시간을 뺏는 거야? 수업 준비만 해도 이미 시간이 모자란데. 다들 저랑 비슷했어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연수라 빠질 수는 없지만 정말 귀찮다, 짜증난다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무슨 주제래? 저번에는 정말 쓸데없는 거였는데. 그런 거면 난 아예 여행용 목베개를 가져갈 거야. 그제서야 이메일을 자세히 읽어봤죠. 고개가 절로 45도 각도로 기울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퓰리처 센터의 기자분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강의였는데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강의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강의하는 분의 주제가 이상한 거예요. 한국을 배우면 미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한국이 왜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요새 뭐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은 한식을 엄청 선호해서 한식당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징어 게임, BTS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제법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미국이 한국에게서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무얼 배워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뭘 배운다고? 미국이 제일 선진국 아닌가?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로 진지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그런 생각은 좋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그나저나 그냥 강의가 아니라 퓰리처 센터의 기자라면 흥미로울 것 같아. 일단 탐사보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자들이니 세상을 보는 눈도 지식도 다를 거 아니야. 딱딱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한국에서 대체 뭘 배우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문화나 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전 목베개는 안 가져갈래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지금 듣고 있는 한국분들 진정하세요. 제 이 짧은 생각을 전 지금 몹시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연수 당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투덜거리면서 준비를 했죠. 빨리 끝나기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 연수장인 시카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 아침 저는 이 연수가 제 사고방식을 180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연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교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따 저녁에 먹을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기자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마이크를 차시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급하게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제가 급히 시작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니까요. 제가 취재한 영상들을 보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자분의 첫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연수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독일? 이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은 일본? 이라고 답했죠. 저요? 저는 양심상 미국은 아니고 분명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발표된 정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자분은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전 세계 음식 생산의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의 음식이 낭비되고 있죠. 솔직히 세계의 리더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환경오염을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환경오염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온실가스의 발생 요인이기도 한데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98%의 음식 중 단 2%만이 낭비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와 너무나 대조적인 수치였거든요. 한국은 4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만큼이나 빈곤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만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쫓아오는 풍족함은 필연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만들죠. 미국만 해도 매년 엄청난 쓰레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발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오염이라고 생각하고 주마다 각기 다른 분리배출을 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그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줬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보통 20개가 넘는 반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미국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많이 배출되기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배수구에 쑤셔 넣고 대강가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지? 반찬을 저렇게 놓고 먹는데 매 끼니마다 다 먹을 리는 없잖아요. 곧이어 제 궁금증을 해결해줄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RFID 카드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무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 시스템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울에서는 RFID 카드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카드를 태그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죠. 그리고 월말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 집 쓰레기통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릴 때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인들의 지혜로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재활용해 동물 사료, 바이오 연료, 퇴비로 만듭니다. 심지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전기까지 생산하죠. 서울의 한 처리시설은 하루에 80에서 90대의 트럭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단 3시간 만에 이를 동물 사료로 바꿉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도 못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도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처리시설의 확장, 국민들의 교육에는 16년 정도가 걸렸죠. 하지만 이런 처리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현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95%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1000가구 중 약 10에서 15%의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한국만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강의가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시민들의 단합에 감탄을 하고 있었죠.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인들은 기술,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으로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각과 기술을 융합하면 혁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상 깊은 한국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지금 저는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하루빨리 한국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뭘 모르고 살았다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동시에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느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나부터 변해야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봤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었죠. 연수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주방을 둘러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싱크대 옆에 있는 평범한 쓰레기통이 갑자기 눈에 거슬렸어요. 이렇게 모든 걸 한데 섞어버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렸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거리에 쓰레기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휴지통에 처박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걸까? 미국인들이 모두 한국인들처럼 행동하면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봐요. 교무실에 도착하자 동료 교사들이 어제 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이야기 놀랍지 않아요? 솔직히 자료를 안 보여줬으면 믿기 힘들 뻔했어요. 그러게.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긴 있구나 싶었지. 그런데 한 교사가 냉소적인 말을 했어요. 작은 나라니까 단합이 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만큼 숫자가 많다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순간 화가 났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국인들은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우고 반성해야 될 점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죠? 제 말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뒤처져 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줘야죠. 미래를 살아갈 친구들이니까.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물었죠. 그래서 넌 뭐 달라진 게 있어? 네, 어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이게 시작이 될 거예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받으면서 문득 한국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서는 얼마나 많은 음식이 버려질까? 궁금해졌죠. 수업 시간에도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면 제가 좀 더 한국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퇴근을 하고 나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정책들도 찾아봤죠. 놀랍게도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재활용 정책, 대중교통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아니 나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체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살았나 싶었어요. 정말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사명감도 다시 느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처럼 학생들이 바뀌길 바라면서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첫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물었죠. 여러분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교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학생들의 반응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한국 식당에 가요. 비빔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비빔밥 뷔페를 가서 온 가족이 비빔밥을 먹는 건 주말에 특별한 행사예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봐요.
정말 재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류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은 이미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야기가 더 잘 통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저는 연수에서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눈빛이 바뀌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자 모두 웅성웅성하며 놀라움을 표현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미국에서는 매년 1인당 약 130kg의 음식물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이건 전체 음식의 30에서 40% 정도 되는 수치죠.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음식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갈 지구를 우리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것 같았죠.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들이 위험해질 거예요.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더 자주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학교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겠지만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학교 급식에서 남는 음식을 퇴비로 만들어 학교 정원에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도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죠. 선생님,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물었어요. 우선 우리 반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부터 점심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도전해보는 거죠. 어때요?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실험이 시작됐죠.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겨우 한 반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전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권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흥미로워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 조회 시간에 이 내용으로 특별 강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학급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죠. 처음에는 작은 통 하나로 시작했지만 곧 더 큰 용기가 필요해졌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결과를 확인했을 때 우리 모두 놀랐어요. 평소보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나 줄어들었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요. 한 학생이 외쳤죠. 이 성과에 고무된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SNS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죠. 해시태그로 한국을 배우자라며 친구들끼리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음 주 조회 시간에 특별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한국의 사례와 우리 반의 성과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반에서도 이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죠.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활동해볼 생각을 못했는지 부끄럽다면서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이 활동을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요? 지구를 구하는 학교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저는 기쁨에 넘쳐 동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대대적인 환경 캠페인이 시작됐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우리 학교의 활동을 취재하러 온 거예요. 학생들이 주도하는 환경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이 기사를 본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실험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 전체로 확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반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실험이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변화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은 무한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볼 수 있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듯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간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지난날,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워올 점들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보려고 해요. 학생들과 함께 더 많이 성장하는 참된 교사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범죄자네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여기 오랜 시간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기 원했던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노력했지만 한국 회사에 출근하며 한국인들의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젊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살이 된 일본 여성 카오리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년째로 아직까지는 좌충우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계절을 한번 지나보면서 이제 꽤나 적응을 했습니다. 주말에 조금 한가하기도 하고 또 한국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기까지 준비를 정말 오랜 시간 했었는데요. 한국어 공부만 3년은 한 것 같네요. 발음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따로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건 어려웠고 유튜브와 드라마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는 짬짬이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한국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는 날 이 힘듦이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외동딸 혼자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것이 내키지 않으셨겠죠?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딱히 논의를 하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어서 부모님의 이해를 크게 바란 건 아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저라고 한국에 혼자 간다고 생각했을 때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괜찮을까? 한국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활 자체에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또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살아보는 게 처음인데 일본도 아닌 낯선 타국에서 괜찮을까? 온갖 생각들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 걱정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국에 오는 걸 선택한 이유는 일본에서 더 이상 어떤 미래를 그리기에는 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제 부모님은 좋은 분이고 저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는 없으시거든요. 일본 시골에서 낡은 주택에 거주하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제게 크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따로 개인 교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던 상황에서 그래도 주위 상황을 탓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니? 라고 제게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좀 더 레벨업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다면 한다는 제 성격을 아시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하시진 않으셨죠. 저는 지역에서 그래도 꽤 좋은 대학이라고 손꼽는 사립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시즌부터 제가 꿈꾸던 대기업으로 취직을 하기를 원해서 정말 여러 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때 절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꼭 대기업 아니어도 되니 정사원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눈을 좀 낮춰도 안 되더라고요. 일본에 일자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정사원 자리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잘 그만두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긴 하죠.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정사원들의 65% 수준인데 정사원들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그만둘 리는 없잖아요. 원했던 곳에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돈도 돈인데 제일 걸린 건 일본 회사는 경력이나 학력의 공백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직 활동만 이어가다가 공백이 길어지는 건 그렇게 좋지 않으니 우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우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너무 정사원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사원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 월세로 방을 구한다거나 하는 것부터가 힘들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결혼을 할 때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들의 말도 들어보고 업계 지인들이 생기면서 이야기를 종합해보았지만 시작이 우선 비정규직이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한국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면 아예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도의 각오를 하고 한국 회사 취업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라고 말하면 한국 분들은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그래도 더 열려있고 조건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당장 퇴직금만 해도 일본은 퇴직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기업 재량인데 입사 시 퇴직금 이야기가 없다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당연히 퇴직금은 받지 못하죠.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하고 찾아보면서 전 정말 놀랐습니다. 퇴직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비정규직도 퇴직금 대상이었죠.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영어 등 실력을 많이 보고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제가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들었죠.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각종 자격증을 공부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며 수험생일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오게 된 한국은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직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에 나오기까지 노력을 하는 걸 제 친구들은 좀 이상하게 봤어요. 그냥 살지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까지 사니?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뭘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많이 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느낌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 노력을 대단하다고 해줬고 다들 투자를 하고 레벨업을 위해 공부도 했고 누군가는 엔잡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든 완벽한 환경은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잖아요. 원하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때로는 즐기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바뀌는 속도감이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죠? 아날로그적인 일본의 문화들. 제가 한국에 취업을 준비할 때 특히 신경 썼던 것이 컴퓨터 활용도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에서는 종이 문서를 대부분 쓰지 않고 전부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공부를 하고 왔지만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 일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디지털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어색한 것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국이 맞다 싶어요. 한국에서 고작 1년을 살았을 뿐이지만 한국인들은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참지 않고 바로 고쳐나가고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와보니 객관적으로 일본인인 제 자신이 다시 보이기도 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인들이라면 다 이래요.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걸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원래 이렇잖아? 하고 수긍하고 넘기는 거죠. 겨울에 집이 추울 때에도 이걸 바꿔보자라는 생각 대신 겨울이면 원래 집은 추워 하고 넘어가고 산에서 휴대폰 인터넷이 잘 안 터지면 산이니까 원래 그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행동들이요.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동료들은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멋지게 보였어요. 제가 너무 별 생각 없이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는 여러모로 자극도 많이 되고 보고 배울 점들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도 있죠. 제가 한국의 회사 문화를 잘 몰라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행동들도 꽤 있는데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한국 회사 동료들에게서 이게 한국인의 정이구나 하고 느낀 적이 많은데요. 아직도 첫 출근 날이 생생합니다. 저는 첫 출근 날에 물통에 물을 담아가고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그리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인사팀으로 갔어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회사 생활 안내를 들으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야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 식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일본은 저녁을 먹지 않고 야근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회의를 하더라도 보통 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같이 먹는 것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들이 일본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적거든요. 한국은 구내식당에 들어갈 때 제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면 무료인데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음료수도 있던데요. 무슨 뷔페가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는 티를 내면 일본 시골 촌뜨기처럼 보일까봐 표정 관리를 했는데 이건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느라 늘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원에서 혼자 먹곤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준다니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첫날부터 컬처 쇼크의 연속이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건 바로 정수기였습니다. 인사팀 과장님께서 제 물병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몸에 좋은 뭔가를 다려왔냐고 하시길래 그냥 평범한 물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 회사에 층별로 있는 게 정수기인데 왜 물을 쌓았어요? 하며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마실 물이에요. 목마를 수 있으니까요 하니까 더 놀라셨고요. 그리고 저를 휴게 공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편의점 냉장고같이 생긴 게 회사에 있다니 이건 뭐지? 매점인가? 했는데 그냥 정말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더라고요. 여기서 마음대로 음료수며 과자며 빵이며 다 가져다 먹어도 되고 커피 머신도 사용해도 되고 정수기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따로 알려주시는데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쭤봤습니다. 이건 손님용 아니에요? 첫날부터 과장님 눈을 몇 번을 확장시킨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해요. 아니, 이건 손님도 쓸 수 있지만 카오리 씨도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쓰는 공간이에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한국 회사가 노동자를 위한 법률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훨씬 좋구나 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직접 경험하니 일본과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공간을 탕비실이라고 하던데 이 탕비실 덕에 한 3kg은 찐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밥과 빵까지 준비해주는 회사라니. 건강검진도 때맞춰 챙겨주고 밥도 주고 헬스장도 지원해주고 야근박까까지 주는 회사라며 부모님께도 정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 동기들에게도 자랑을 많이 했네요. 일본 친구들이 저의 이직을 위한 노력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야 해? 라고 말했던 것들이 상처였는데 유치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끄러운 경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요. 이건 제 한국 동료들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딱 한 명만 아는 비밀인데요. 입사를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부터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친절하고 좋은 한국 동료들이 전부 나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더군요. 제 눈에는 회사의 좋은 점을 악용하는 도둑과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고 똑같은 직급이라 지적하듯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고민을 정말 오래 하다가 팀장님께 개인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팀장님이 기다리는 회의실로 걸어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이런 걸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정말 큰 용기를 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은 팀장님은 배가 찢어져라 웃으셨습니다. 전 정말 심각했는데 웃다가 눈물까지 맺히는 팀장님 모습에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휴대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개인 휴대폰을 업무에 쓰지 않거든요. 업무에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휴대폰을 줘요. 그리고 개인 휴대폰은 업무 시간에 거의 손을 대지 않죠. 저는 게임 개발 파트에서 일하기 때문에 딱히 외부와 소통할 일은 없고 메일로도 충분해서 회사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비슷하니 다들 저같이 회사폰을 안 쓸 텐데 동료들을 보면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충전도 하고 확인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개인 휴대폰을 충전을 하다니 한번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 계속 눈에 걸리는데 둘러보니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예쁜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리 밑에 콘센트를 이용해서 어떤 분은 가습기를 쓰고 어떤 분은 온열기구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당당해요. 아무래도 회사가 너그럽다 보니 다들 규율을 마구 어기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원들이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펑펑 쓰는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회사에 도둑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게 배 찢어져라 웃는 팀장님이라니.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 휴대폰으로 논의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 충전해서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 직원들이 전기도둑이라면 본인은 도둑 우두머리쯤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생활을 글로만 배운 게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이런 서투른 모습까지 감싸 안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지내다 보니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는 걸 체감하는 나날들입니다. 휴가로 외국을 다녀오거나 하면 팀원들 선물을 사와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회사 앞 빵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면서 빵을 사와서 나누어 먹는 팀원들을 보면서 이런 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싶거든요. 자기 서랍 안에 간식을 넣어놓고 혼자 먹고 마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인데 저는 역시 한국 쪽이 더 인간적이고 좋네요. 그래서 회식도 이렇게 거하게 하나 싶어요. 일본에서 회식을 하면 각자 돈을 내거든요. 직급이 좀 더 높으면 많이 냈고 직급이 낮으면 약간 적게 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식은 자비로 해결했어요. 연말에는 지원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돈을 냈던 기억이네요. 물론 회식을 가느냐 마느냐는 개인 의지이긴 한데 오늘은 빠지면 안 되겠군 이라는 눈치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돈이 많이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회사에서 회식비가 나오더라고요.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며 제 앞에도 구워서 놓아주시는데 내가 돈을 내지 않고도 회식이 가능하다니. 연말도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피부며 머릿결이 되게 좋아졌는데 잘 먹어서 이렇게 윤기가 도나 싶을 정도입니다. 부모님도 영상통화를 하다가 몇 번씩 언급하실 정도로 티가 나니 진짜 좋아진 게 맞겠죠? 아, 그런데 제가 한국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메일을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말하다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제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의 남자 직원분이 제게 저녁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할 일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야근 10대가 나올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김밥이나 사갈까 했는데 제게 묻는 거예요. 카오리 씨 지금 저녁 시간인데 밥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사갈까 해요. 했더니 그걸로 밥이 되냐면서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는 거 있죠. 좀 부담스러워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는데 본인이 직급도 더 높고 나이도 많으니 후배 직원에게 밥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족관계나 애인 유무, 이상형 등등 일본인들이 잘 물어보지 않는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머릿속에 자꾸만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문화를 공부해서 알고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과 달리 이런 사적인 것들도 물어보곤 한다는 걸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제게 사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요. 저녁 식사 한 번만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서투른 순간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좋아하는 간식도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기억해 주셔서 회의 때 따로 가지고 와주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가 회사에서 문화적 차이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때 메신저로 여쭤보면 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한 분인데 이게 한국인들의 매너인지 아니면 제가 헛다리를 짚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제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본인이 일본어를 좀 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하시며 사람 좋게 웃고 언제든지 어려운 거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제게 관심이 있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전 싫지 않거든요. 그런데 괜히 제가 착각했다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까 봐요. 한국 분들이시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 배우기 열풍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일본 직장인이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에 놀라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